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역실무 담당하는 안준호 관세사라고 하고요. 예상보다 빠르게 좀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 저번에 정보 관사님께서 먼저 하신 게 있기도 하니까 일단은 그거 설명했던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무역실무 자체가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부 다 준비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내용 보면서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꼭 보세요, 무조건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게 있을 거고, 기출문제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내용만 정리해 보세요라고 할 게 있을 거고, 어떤 부분들은 아예 정리 자체도 필요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1절 총설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한자까지 써서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역은 일단 크게 보면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물품의 수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기본적으로 수출과 수입은 국제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역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요거 쪼개보면 요거를 협의의 무역이라고 하는 거하고 광의의 무역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협의의 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협의와 광의의 차이가 뭐냐면,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물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품이라 하는 것은 유체물 또는 유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요거 말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거래하는 것,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저희가 무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광의로 가게 됐을 때는 물품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품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무체물 같은 경우에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경상거래라고 하는 거하고 자본거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보면 경상거래는 늘 하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늘 하는 거래.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본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자본이 움직이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것들 있죠. 예금 거래라고 하는 것들, 신탁 거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본거래라고 하고요. 어떤 권리를 사고 파는 것도 이것도 저희가 자본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나오는 것들이 해외 직접 투자라든지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 자본거래 같은 경우는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하는 걸 가서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경상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닌 나머지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인 무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역거래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 아닌 나머지 거래 같은 경우를 무역 외 거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첫 번째 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 보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뭐의 개념을 설명하세요 라고 나올 때가 있고, 아니면 뭐뭐의 어떤 정의를 설명하세요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의라고 하는 것들은 어딘가에 규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법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을 쓰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념이라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정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무역에 대한 정의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무역의 정의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도 외국한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 보면 정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간단한 생각을 해보시죠. 무역이라 하는 것들은 보통은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을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교를 하게 됐을 때는 국내 거래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제가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저희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도 가까울 거고, 그리고 같은 법 체계와 같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그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단위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원화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원화가 아니라 외화라 부르는 저희가 뭐 미화라든지 뭐 위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거리도 멀어지게 된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갖고 있는 법 체계와 상관습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있다,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거래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봤을 때 여러분들과 저랑 이제 서로 물건을 사고 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매자, 제가 판매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물건을 팔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물건을 받으면 대금을 결제를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물건을 보내줬는데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저는 물건에 대한 돈을 받으려면 일단 물품 자체를 안전하게 전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운송을 해줘야 되는데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여러분들은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게 있었는데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불량이 있다든지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대금을 결제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체계와 상관습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문화가 다르다라든지 서로 갖고 있는 통화 단위 아니라 뭐 수량 단위라든지 이런 게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줘야 되죠. 근데 보내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운송 위험이라고 합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박에다가 물건을 태워서 보냈는데 해상에서 갖고 있는 위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파도가 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것 때문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저희가 운송 위험이라고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신용 위험이라 하는 것은 그 신용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매자의 신용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거래한 이후에 갑자기 부도가 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려워졌다. 그러면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신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구매자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안 하거나 늦게 할 수 있는 위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신용 위험이라 부르고, 다음 상업 위험은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결제를 했는데 내가 계약했던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 이걸 저희가 상업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율이 변동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변동이 됨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저희가 환 변동 위험 또는 환율 변동 위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간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전쟁이 발생을 한다든지 갑자기 정부 차원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있을 때를 제가 비상 위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대금을 결제할 때 저희가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후에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 위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있고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그런 상관습이나 문화가 다름을 인해 가지고 그런 오해로 발생하는 위험들을 제가 급압기 위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걸 다 물어보게 되면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물어보기보다도 그 중에서 특정 위험을 골라서 출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시험에서는 신용 위험이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